동남아 지역은 한국에게는 미지의 대지입니다. 베트남에서만 한국이 활약하고 있을 뿐 나머지 동남아 지역은 일본 자본과 중국 자본에 잠식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동남아 지역을 침공해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3년간 식민지 시절 때문에 일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살펴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어떻게 일본 수출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 역시 인도네시아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주에 속한 나투나 제도인데요. 지도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영토는 한참 북쪽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투나 제도는 중국 영토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중국은 나투나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발끈해서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까지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교 인구는 겨우 4%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의 80%를 쥐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매출 순위입니다. 2019년 8월 최신 자료인데요. 인도네시아 자동차 점유율을 보면 도요타 32%, 도요타 계열 다이하츠 17%입니다. 이것만 해도 50%에 육박하네요. 그리고 혼다 13.2%, 미쓰비시 11.6%, 스즈키 9.5%, 미쓰비시 후소가 4.2%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위권은 전부 일본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도합 합계 인도네시아 일본차 점유율은 무려 95%에 달합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 자동차 점유율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BMW 점유율도 0.3%에 불과하고 현대자동차는 점유율 0.2%에 불과합니다. 아예 없다시피 하죠.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지난 40년간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먼저 가서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거죠. 한국은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잠시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며 평균 연령 29세로 연평균 5% 성장을 하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 GDP 순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조 1000억 달러로 세계 1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네덜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네요. 한국은 2019년 기준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지금까지 한국은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조코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북선을 보며 진짜 소중히 생각한다고 밝힌 일화도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왠지 중국이 호시탐탐 나투나 제도를 노리는 것에 대해 거북선을 보여주며 한방 먹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 사견입니다. 거기다가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중국과 일본에 종속되자 벗어나기 위한 파트너로 한국을 택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본받기 위해서 한국을 파트너로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덕분인지 며칠 전에 한국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공식 선언문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는데요.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수입 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수입 품목 중 93%, 수입액 중 97% 관세를 철폐하는 시장 개방을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바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즉, 자동차 부품이 무관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조립 공장만 세워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해서 팔면 관세가 0%라는 것이죠. 사실상 일본 자동차를 겨냥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노림수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기술 이전 요건 강제 부과 금지도 보입니다. 기술 이전 요건 강제 부과 때문에 한국이 그간 중국에게 많이 당했었죠. 그로 인해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 중국에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사전에 차단했다는데 정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최애국 대우인데요. 한국도 1882년 미국과 최애국 대우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한마디로 최애국 대우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혹시라도 추후에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와 협정을 통해 한국과 맺은 협정보다 유리한 협정을 맺는다면 그 협정과 똑같이 한국도 대우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자 바로 현대가 올해 말까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점유율이 급락해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낭보가 전해진 거죠. 현대차는 중국보다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기업들도 빠르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협정만 해도 중국과 일본의 치명타인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은 면적 13만 제곱킬로미터에 1억 5천 명이 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섬입니다. 그로 인해 공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지하수 추출 때문에 매년 7cm에서 15cm까지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르네오 섬 발릭파판 인근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도 이전 비용만 40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한국-인도네시아 협정 덕분에 한국 건설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조코이 대통령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통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자본과 일본 자본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서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곳은 중국과 일본이 선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난 수십 년간 수도 자카르타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했던 중국과 일본은 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입장에서는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곧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 될 듯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선전을 기원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일본은 지금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7월 4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4시간 강우량으로는 관측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는 것인데요. 호우 경계 최고 레벨인 5레벨에 해당하는 호우 특별 경보를 발표했으며 또한 이미 재해가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우려가 지극히 높은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당국은 자국민들을 향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9만 가구에 2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피난민들이 대피소에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의 폭증을 우려한 일본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해결책은 역시나 골판지였습니다. 일본 지자체에서는 피난처의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판지 칸막이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대책에 일본 네티즌들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라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 연일 최다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일본에서
신규 감염자가 250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감염자가 200명을 넘는 것은 지난 5월 3일 이후 2개월 만인데요. 도쿄에서 무려 124명이나 발생해 일본 당국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아직 7월 4일 일본 전체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쿄의 7월 4일 신규 감염자는 확인이 가능한데요. 역시 또다시 최다를 경신해 131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만 보면 2일 107명, 3일 124명, 4일에는 131명으로 3일 연속으로 100명이 넘어서는 등 코로나 감염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진 것입니다. 지난 7월 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자 일본 기상청은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며 호우특별 경보를 내렸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현 남부에 있는 구마강이 범람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호우의 절정은 지나 4일 오전 11시 50분경에 호우특별 경보를 경보로 전환했지만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자 현재 구마모토와 가고시마 양현은 재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구마모토현은 더욱 심각해 7월 4일 오후 1시에 약 9만 가구 2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구마강은 상류와 중류 지역에서 적어도 10여 개 곳에서 범람이 확인되어 2개의 다리가 떠내려가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7월 4일 일본 매체 지지통신에 따르면 구마강이 범람해 주택가를 휩쓸었는데 아직 구조가 오지 않았다며 절박한 기색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즉 많은 집들이 침수되어 피난처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할 위험이 커졌는데 일본의 대책은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시청자님도 짐작하셨겠지만 또다시 일본에서 골판지 제품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골판지 제품들이 등장할 때부터 아베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2012년부터 포장자재, 골판지 제품을 주로 거래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 사장이란 점 때문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 대부분이 골판지와 연결되니 정말 황당한 것 같습니다. 즉 일본은 이미 호우가 올 것을 대비해 미리 골판지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지난 6월 24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야마가타현의 한 시에서 지난 6월 23일 피난소에 코로나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지자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훈련을 통해 시도해 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물론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훈련이 훨씬 낫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고민해서 나온 대책이 겨우 골판지 칸막이라니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기가 막힌 대책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골판지 칸막이로 인해 2000제곱미터에 989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체육관이 이제는 156명밖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50명의 지자체 직원들이 참가해 골판지 제조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골판지 칸막이를 설치했고 더불어서 바닥에서 자면 비말 감염 우려가 높다고 생각해 골판지 침대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의 대책은 골판지에서 골판지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지난 7월 4일 아사히 신문에서는 골판지 칸막이 쟁탄절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와 더불어 제시 피난소의 비말 감염을 막는 골판지 칸막이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자체는 골판지 칸막이 조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골판지 회사들은 골판지 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종이가 강도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할지 의문이 들지만 일본 골판지 회사들은 강도가 높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골판지 칸막이의 경우 1개에 약 1만엔, 원화로 11만원을 제품 가격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지자체는 이것들을 공급받아 1차 대피소에 보관하고 제시에 조립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자체 방재위기관리과에 따르면 피난소용 골판지 칸막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자체로부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골판지 칸막이 쟁탄절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골판지 칸막이가 쟁탈전이 벌어질 만큼 혁신적인 제품인가요? 골판지 칸막이는 설치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물에 취약하며 보관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약을 뿌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품이 바로 골판지이죠. 심지어 천장이 뚫려 있어서 사생활 보호도 되지 않으며 편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피난민들마저도 누워있으면 자괴감에 빠질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골판지 가격이 일기당 원화로 11만원이면 가격에서도 이미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에 원터치 텐트라는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는 제시에 텐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골판지 칸막이가 마치 혁신적인 제품인 것처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니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원터치 텐트는 골판지보다 부피가 크지 않고 가벼우며 여성 혼자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생활도 유지가 쉽고 최근에는 개당 3,000원에 팔고 있어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심지어 종이보다 소독하기 매우 쉬우며 두 사람은 잘 수 있고 수납 장소도 거의 차지 않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골판지 칸막이라니 라고 말하며 일본의 수상한 대응에 대해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골판지 수요가 굉장합니다. 식재료 택배가 급증하면서 상자 수요가 급증했고 피난처에는 침대와 칸막이마저 골판지 투성이 되었네요. 일본에서 이렇게나 골판지가 생활의 필수품이었다니 라고 말하며 한탄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은 첨단 21세기에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일본 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따르면 아무리 일본의 도장 문화를 비판해도 일본의 탈도장 문화가 진행되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도장 문화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원격 근무를 해야 하는데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하는 이른바 도장 출근이 많아 원격 근무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78세의 일본 다케모토 IT 장관인데요. 다케모토는 아이러니하게도 도장의원연맹의 회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도장의원연맹이란 일본의 인장제도와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이죠. 그런 그가 일본의 IT 장관을 역임하면서 도장 문화와 디지털은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디지털 사회에서도 도장 문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심지어 그는 도장 문화가 원격 근무에 발목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도장 문화를 옹호했습니다. 일본의 IT 장관은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케모토 일본의 IT 장관은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도장의원연맹 회장직을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상황을 볼 때 일본의 기업의 탈도장 문화가 척척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의 99.7%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기업은 이전부터 텔레워크, 즉 각종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지원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단련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텔레워크 실시율은 97.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더욱 탈도장 문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것은 일본 대기업의 이야기로 일본에서 단 0.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99.7%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IT 인프라 환경 정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쿄 상공회의소가 2020년 3월에 중소기업의 텔레워크 도입률을 조사했는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의 기업은 57.1%였으며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28.2%였고 50명 미만의 기업은 1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작을수록 텔레워크 도입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는 중소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IT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종이를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일본 기업의 99.7%에 해당하는 대략 419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약 2,784만 명의 노동자들은 탈도장이라는 것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인식할 정도로 도장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본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2년부터 탈도장 문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장 문화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확인해보면 1952년에 도기구의 개혁 기능을 발족, 행정 간소화 목적에 충실, 도장 줄이기, 1953년 도장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1960년 행정관리청에 도장 행정 개선에
능률적 제도 마련, 1962년 도장이 필요 없는 은행에서 사인하는 시대 등 도장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88년 3월 14일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에서 바뀌고 있는 고도 정보화 시대라는 연재 기사에서 일본은 전자결제로 도장이 불필요해졌으며 관공서에서 전표가 사라지다라고 보도했지만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탈도장 문화는 좌절의 역사라고 탄식했습니다. 왜 일본에서 골판지를 애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일본의 도장 문화를 보면 얼마나 일본의 현실이 답답한지 알 것 같습니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와 더불어 호우까지 내리며 위기에 몰리고 있지만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정말 수준 떨어지는 대책들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